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아주 강력한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열리기 전까지는 사실 어젯밤부터 오늘 시장에 대한 좀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들을 모두 다 뒤로하고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상단인 2,760선을 넘어서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업종별로, 섹터별로도 힘찬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 동결의 수혜주는 어떻게 될지,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이어가야 할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FMC가 진행이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사실 다소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from a peak of 7% to 2.7%, but is still too high.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in support of a strong economy that benefits everyon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네, 방금 보셨다시피 파월 의장은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렇다면 왜 시장은 다소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걸까요? 바로 FMC가 진행되기 전에 나왔던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FMC를 기다렸는데 실질적으로 반전을 준 것은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라는 것은요, 소비자가 생각하는 물가를 수치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번에 5월에 CPI 지표는 3.3%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3.3% 이상 증가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2024년의 5월의 물가가 2023년의 5월 물가 대비해서 약 3% 정도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오른다고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수식화한 겁니다. 계속해서 CPI 지표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표도 시장의 예상치를 0.1%포인트 하향했습니다.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한 겁니다. 그런데 연준의 목표치는 2%대 인플레이션인데 그렇다면 시장은 도대체 왜 이렇게 환호를 한 걸까요?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낀 듯합니다. 3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CPI 지표는 3.5% 그리고 이 전월 대비해서는 3.4%, 이번 달에는 3.3%를 기록을 한 건데 아주 소폭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달이 지날수록 0.1%포인트씩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 연준에서 예상을 하는 2%대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멀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잡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FMC가 진행이 되기 전에 이 CPI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이와 함께 미국의 3대 선물 지수는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개장 전부터 나스닥 100 선물 지수가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안고 사실상 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개장이 되자마자 FMC가 진행이 됐고요. 약 우리 시간으로 3시 반 즈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전체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5.25에서 5.5%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MC의 성명서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문구가 변화가 됐습니다. 이전에 FMC에서는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진전이 부족했다라면서 a lag of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번에는 완만한 진전이 있었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modest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한 단어가 수정이 됐는데 시장은 환호를 한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도 진행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2%의 안정적 둔화 확신을 위해서는 더 나은 지표가 필요하다.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외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빠르게 둔화한다면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면서 만약에 지금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면은 그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이와 함께 미국채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4.3%대까지 안착을 했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같은 경우에는 4.75%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2년물은 이 장중한 때는 5%대까지 가깝게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왜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사실 연말까지 노동시장도 괜찮고 인플레이션 좀 꺾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명확한 답은 없고 다만 노동시장이 좀 악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체감을 했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했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기본 사례로 삼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스탠스로 돌아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강한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나?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과장된 데이터일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이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이 전체 일자리 트렌드가 투잡, 쓰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가 좀 과장된 걸 수도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발언과 함께 시장의 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외에 또 신용카드 연체 및 디폴트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리고 5월의 물가지표는 연준의 예상보다 긍정적이었다라면서 FOMC 30분에 발표된 CPI 지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전망 보고서 SEP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 GDP 성장률 자체를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만약에 계속해서 동결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아주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가장 기대를 한 것은 점도표였는데요. 점도표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증권사에서는 점도표는 조삼모사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24년에 점도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금리가 4.6%대까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실까요? 이번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5.1%대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리 수준이 원래는 4.6%대를 전망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보다도 0.5%포인트 높았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는 연내 금리 인하 횟수가 3회에서 1회까지 준 건데요. 다만 시장이 기대를 가진 부분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향후 3년간 인하 횟수가 원래는 3회가 전망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이 4년에 3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고 내년에 금리를 인하를 3차례를 할 것이고 2026년에 금리를 인하를 3차례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한 차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금리를 4차례가량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지 못한 만큼 내년에 더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내년에는 특히나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좋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FOMC에서 나왔던 발언들 그리고 내용들은 매파적이었지만은 향후 미래를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 어떤 것들 보면 좋을지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FOMC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FOMC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했고 연내 1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암시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여러 증권사에서는 예상보다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상황인 만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우려감을 내려두고 다가올 어닝 시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럴 때 어떠한 방향으로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과 같이 금리 동결 시에 특히나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는 금리 동결 시에는 더욱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와 같은 성향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될 텐데요. 이 낮은 주택 이자율을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자산 가치를 늘릴 수도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트렌드를 가져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으로 이 주식 시장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식 트렌드, 금리 동결 시에 어떤 섹터가 수혜주가 될 것인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 고배당주 그리고 성장주, 실적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고배당주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매력도를 크게 찾지 못하는데 이렇게 금리가 동결된다라고 한다면 고배당주들이 조금 더 매력 있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많이 주는 배당주들도 있고 배당금 자체가 높은, 배당률이 높은 배당주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안정적인 배당주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수혜주로 좀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주를 좀 확인해 보셔야 할 때 좀 안정감 있는 투자를 위해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연 3년간, 최근 3년간 얼마만큼의 배당률을 유지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지급했냐 그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방향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금리 동결 시에 이 성장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기술, 재생에너지 섹터인데요. 아무래도 설비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섹터인 만큼 이렇게 금리 동결 시에 잠재력이 더 부각이 되어서 그 성장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로 인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수요와 함께 이 잠재력이 더 부각될 것이다라는 전망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동결 시에 그리고 인하가 될 것이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부각되는 성장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아무래도 연구개발, R&D 섹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동결되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 기술력도 그렇고 실적이 좀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흐름이라면 그 잠재력, 주가와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좀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오늘 시장 안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큰 폭으로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금리가 동결되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뭐 실적이나 업황도 좀 탄탄한 방향성을 이미 좀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 증가율이 높은 섹터이기 때문에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포인트를 체크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CPI 지수와의 관계입니다. FMC 전에 발표했던 CPI가 둔화되는 흐름이었는데 역사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인덱스와 CPI는 역의 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PI가 둔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지수는 뭐 역사상 이 통계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둔화되는 흐름과 반대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술주들이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주 최근에 이제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다라는 호황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뭐 조선주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혜주로도 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이러한 환율 모멘텀이 더해진 조선주와 자동차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동결에 대한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먼저 어떻게 움직여줄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정말 좋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이 아주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의 시장 상승이 앞으로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게 맞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외국인 현물에서 지금 코스피만 놓고 봐도 1조 원 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게 사실 요즘에 이 선물로 인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많이 좌우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오늘 외국인이 선물에서 더 많이 삽니다. 1조 4천억 이 외국인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와 선물, 현물과 선물 모두 다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많이 산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여기서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박스권 상단이 좀 높게 잡으면 2,780포인트 정도 박스권 상단이거든요. 좀 낮게 잡았을 때 2,75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박스권 상단 부근에 있습니다. 조금 넘었거나 아니면 거의 다 와가 있는 그런 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 시장의 분위기는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시기가 조만간이냐 아니면은 한 두세 달 정도 뒤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긍정적인데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 베팅하셔도 분명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다. 하지만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박스권 돌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윤정식 상무님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박스권 안에 코스피가 갇혀 있다라는 부분은 강조해 주셨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사실 말씀대로라면은 지금보다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은 좀 힘이 붙일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에서 좀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좀 전에 박스권에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전에도 드렸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이 시그널이 나와도 좋고요. 이거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 위해 삼성전자 오늘도 2.75% 올라가서 오늘 분명히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하게 최근에 이 SK 하이닉스에서 보여줬던 이 상승 탄력을 삼성전자에서 보여준다라면 2,800도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 이 박스권 상단 돌파를 금리 인하를 해주면 제일 좋지만 이거에만 기대기보다는 삼성전자도 같이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박스권 상단 돌파도 그렇고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미국 기술주에 대한 훈풍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애플도 비롯해서 엔비디아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요.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 죽지 않았다. 미국도 박스권 상단입니다. 최고치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이제는 상승 탄력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기술주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이 SK 하이닉스보다 좀 못하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죠. 반도체 쪽에 있어서 특히 HBM 때문에 이런 이 아쉬움들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엔비디아양 HBM에 대한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금리 인하처럼 금리 인하 하겠죠. 근데 빨리 할 것이냐 좀 늦게 할 것이냐 HBM 승인도 조금 빠른 하반기에 할 것이냐 좀 늦은 하반기에 할 것이냐 사실 이런 차이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이 승인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 HBM을 빼고 보더라도 D램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에 30%대 중반을 넘어설 거고요. 4분기 때 40%를 넘어설 거기 때문에 사실 HBM 빼더라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그런데 여기에 HBM이 추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사실 SK 하이닉스보다 HBM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만회할 수 있고 HBM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반도체에서의 메모리 쪽 영업이익률 굉장히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 가지셔도 충분히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적으로도 SK 하이닉스보다 부담이 훨씬 좀 덜하죠. 계속 이 정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하이닉스보다는 아직 정고점 아래에 있는 삼성전자가 부담도 좀 덜하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오랫동안 시장에서는 HBM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뭐 명성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시장입니다. 지금 양시장 흐름이 아주 좋은데요.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6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2% 상승하면서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어제에서 오늘도 담아내고 있는데 정말 강력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1조 원 넘는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1조 원 넘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11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각각 35억 원, 1,00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흐름이 좋습니다. 또 이러한 안에서 수급적인 특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전문가님들께서 보고 계신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의 수급적인 특징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또 웃으면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이렇게 너무 상승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본부장님의 한마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라타도 될까요? 일단 오늘 명확하죠? 네. K푸드는 여전히 강했고 K화장품, K뷰티는 아직도 올라갈 룸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새로운 테마, 새로운 섹터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주 혹은 지난달부터 계속 강했던 종목군들과 강했던 섹터들이 여전히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려거든 저는 결국에는 달리는 말에 지금 올라탈 수밖에 없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가 있어서 그중에서 뭐 골라라 지금 이런 시장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것만 가. 그러니까 수익을 보려면 이쪽으로 와야 해.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가는 말에 좀 올라타야 되는 전략을 좀 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 타더라도 전략을 좀 자세하게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길게 가셔도 되겠지만 최근에 이제 올라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와 내리지 말 때를 잘 구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하시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올라도 우려감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어떤 말을 타야 되는지, 언제 올라타야 되는지 네.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화장품 계속해서 너무나 강력합니다. 이러한 흐름 한번 올라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이 업종들 얼마나 더 가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개별적 이슈에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수세도 힘이 좋은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선물 옵션 네. 만기일인데 뭐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거기에 따른 매수는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내일 가봐야지 좀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지금은 개별적 이슈에 대해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금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올라가는 쪽만 제가 계속 올라간다. 저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든지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급등시 차익 실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고 K 음식 정말 K 그 푸드 정말 대단하죠. 왜냐면은 초반에 그 라면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김밥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참기름 그리고 된장 뭐 장류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그 막걸리에다가 이제는 뭐 닭까지 올라가는데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 커피 믹스나 이런 쪽도 올라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고요. 화장품에 대해서도 계속 좀 집중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은 그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계속 좀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세가 계속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개별 장세에 대해서는 계속 좀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리스크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을 만약에 크게 한다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도 역시나 힘이 좋은 섹터가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역시나 화장품과 식품 강력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뭐 이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급등이 보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실현해 보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5거래일 동안 1조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외국인들의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매수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KB금융, 다섯 번째로는 기아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계속해서 좀 부진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LG화학,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노이즈가 있는 대한전선까지,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앙첨단소재, 세 번째로는 VT,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로는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안에서는 저점 매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청담글로벌,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하이드로 리튬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코스피 안에서입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차, 기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완성차 쪽을 오늘 기관에서는 매수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관이 네이버를 삽니다. 오늘 다섯 번째로 네이버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식품주 현재 나란히 좀 자리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동양절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YC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제이시스 메디컬 오늘 두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계속해서 제이시스 메디컬 현재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STI, 네 번째로는 심텍, 다섯 번째로 ST팜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유일로보틱스, 알테오젠, HPSP, 대주전자재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많이 오른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 좀 내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S&D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신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HLB와 AVCNC, 그리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FNS테크와 카페24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한 종목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에는 방금 직전에 외국인 매수세 1위 기업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투자는 또 엄청나게 덜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참 말도 많고 네, 그러게요. 탈도 많을 수밖에 네. 없고 앞으로 3분기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기업이 HLB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슈 메이커라는 게 좋은 쪽으로 이슈 메이커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반대로도 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기업이 지금 HLB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일 수급 동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CRL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체들마다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상 외로 외국인들은 CRL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RL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HLB의 주가가 낮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사들여 왔느냐? 결국에 이제 외국인의 주체가 이제 가장 많이 또 이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좀 담아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입장에서는 CRL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의 여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럼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과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리보세라닙이 정말로 있는 기술이냐, 정말로 우리에게 효능을 확인을 시켜주는 기술이냐, 그걸 봤었을 때 기술적인 데이터라는 저는 기술적인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어떤 경쟁사보다 확실한 효능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확실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건 그거죠. 신규 매수는 고민이 안 되는데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 그러니까 급락 나오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와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지금 가장 고민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래도 한 템포는 좀 쉬어가야 되지만 추가 매수도 조금씩은 이제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HLB가 처음에 사단이 났을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산업 자체를 지금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크게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은 게 항서제약과 HLB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같은 기업들이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나라 이 미국이 중국의 제약바이오를 견제를 하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랐었던 바이넥스가 또 급락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은 미국과 중국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제재 완화 제스처가 나와서 저는 HLB가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도 이제는 열어두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정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서제약이 뭐 의지만 있다면 저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이길 수만 있다면 저는 조금 길게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도 지금의 힘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기술력과 효능 부분에서 더 길게 본다면 결국은 또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5월에 너무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러한 흐름으로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종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FNS 테크 잡아주셨는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급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외국인의 그 순매수세가 계속 좀 들어와주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좀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관점을 봤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이제 반도체와 OLED 공정용 그 소부장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에 대해서 최근 그 4월 달에 일부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시점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3D AP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동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공전에 대해서 CMP라고 하는데 이거 재사용 패드 공동 개발을 했던 이력이 좀 부각됐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쪽 연관성을 두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의 그 빨로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FNS 테크의 경우에는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글래스코어 식각공정 기술 개발 때문에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 동사의 경우에는 유리기판 이슈로서도 재차 부각받을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과 관련된 그 분위기도 연출되고 추후에는 이제 글래스 코어 그러니까 유리기판 쪽에서도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이 덜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순매수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종목 6월 들어서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세가 좋습니다. 이런 수급 상황에 삼성의 힘도 더해지고 유리기판에 대한 전망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승세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힘을 더 받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에이블 CNC입니다. 뭐 역시 화장품인지 오늘도 힘이 좋고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세 잘 이어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이실까요? 참 무섭죠. 네, 그러게요.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하고요.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네. 돈을 벌어다주는 섹터가 지금 대표적으로 K푸드와 K뷰티가 아닌가 싶고 오늘도 여전히 K뷰티 종목분들에 대한 어떤 시세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일단 이 기조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단순히 기대감, 단순히 테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지금까지 수출 데이터로 확인을 해줬고 또 이제 가장 섹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실리콘2가 6월 초에 이제 수출 선정량을 봤더니 엄청나게 많은 선정량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다가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높게 잡다 보니 저는 화장품주들의 랠리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은 실리콘투 좋은 기업이죠. 그런데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사자라고 하면 아마 공감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제가 고려해서 화장품주를 사고 싶으신데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뭘까라고 좀 이제 체크를 해봤더니 저는 에이블 CNC와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괜찮다 싶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의 이유 있는 독주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그 독주는 당연히 내수 판매가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름이 다가옵니다. 남자분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워터파크나 이런 데 또 놀러 가실 때 워터프루프 제품 이제 많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한 라인업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에이블 CNC가 그동안에 주가가 오르지 못한 게 다른 쪽보다 매출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봤더니 1분기 유럽 매출이 약 70% 급증했습니다. YOY 대비로 엄청나게 큰 성장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가 오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장점으로 저는 부각이 될 수 있어서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속 꾸준히 사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오늘 장 마감 이후에도 기관 수급이 잡히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기록했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2,000원대도 넘어갈 수 있고, 작년에 기록했던 9월 달에 기록했던 15,000원 그 이상의 가격대도 저는 충분히 한번 도전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돈을 벌어다주는 K뷰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화장품주가 내실도 좋습니다. 맞아요. 수출도 인기도 기관 수급세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화장품주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상황일 그렇죠. 텐데, 그래서 화장품주 살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에이블 CNC 지금 네. 위치도 괜찮으니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상승하게 될지 이 화장품주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카페 24인데요. 네, 일단 그 화장품 얘기를 하셔서 아, 아직까지 네네. 덜 오르는 종목이 있으니까 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일단 뭐 카페 입사의 경우에는 계속 좀 이슈가 나오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 이달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쇼핑몰을 위한 뭐 전용 스토어를 좀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것 때문에 카페 입사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페 입사는 유튜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최근에 이제 반영받으면서 갑자기 급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022년에 그 동사의 경우에는 좀 레퍼런스 기업이 25곳 정도였는데 지금 그 올해 2월까지 살펴보니까 42곳으로 좀 넓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이제 앞으로 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주가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 한다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높은 구간에 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이제 이 기업이 구글과 연계된 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260억 가지고 이 카페 입사를 제3자 그 배정으로 유상자를 통해서 좀 투자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납입의 경우에는 이제 올해 완료가 됐었고요. 여기에서 납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 예수 해제 기간까지 좀 살펴봤을 때는 의무 보유 기간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이후에 이 구글에서 엑시트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 가격대를 살펴보니까 14,770원이에요. 그때 발행을 했던 가액이. 그러면은 못해도 2배 이상은 가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엑시트를 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이상도 좀 더 바라봐야지만 엑시트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 3만 원까지 좀 목표를 봤는데, 지금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수급적인 형태를 봤을 때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4만 원대까지는 2차 목표가를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만 원대 지나가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대폭 축소를 한 다음에 그 위부터는 그 신의 영역이다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카페 24 저희가 지난달에 소장님이랑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해서 지금 2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도 그렇고 수급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4만 원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상승세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좀 함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의 전문가님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드디어 이제 FMC가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예상한 결과이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세부적으로 보면 살펴볼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모두가 이제 예상하신 대로 기준금리는 5.5%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어차피 예상치도 99% 동결이었기 때문에 예상한 결과였고 중요한 건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컨센서스는 그 기존의 연말까지 3회 이나 예상해서 2회로 바뀔 것이다. 이게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실제로 나온 걸 보면 연말까지 5.1%가 평균치입니다. 즉 1회 이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3회 이하 전망에서 1회 이하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자면 일단은 파월 의장의 언급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도표가 급격하게 이렇게 매파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을 그러니까 진정시키는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데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완화되는 인플레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지 나는 이제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 경제 지표 의존적이 상황이 강화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고 두 번째로 어제 밤에 나왔었던 그 5월 CPI 결과는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안도했다라고 보고요. 그럼 이제 어젯밤에 나온 5월 CPI가 어떻게 나왔냐? 3.3%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죠. 그래서 예상치를 0.1%포인트 정도 하회했고 이제 근원 CPI도 3.4%로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치를 하회한 상황이고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그래서 60에서 84%까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물가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건 유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월 물가가 안정됐는데 유가 하락이 큰 영향을 맞아요. 끼쳤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3.6%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데 유가가 하락하다가 다시 좀 올라가려는 이런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펙도 감산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유가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물가 안정 속도가 둔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잖아요. 근데 유가는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확인하시면 6월 달에 나올 CPI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유가를 눈여겨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농업 고용 부분에서 상당히 수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증가가 질적인 개선이 아니라 양적인 개선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민자의 이제 고용이 좀 크게 증가했고 파트타임 고용도 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었던 비농업 고용 지표는 금리를 내리는데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물가입니다. 근데 이 물가를 보는 핵심 잣대는 제가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유가의 흐름을 눈여겨보시면 FOMC든 뭐 CPI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눈으로 확인이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간밤의 시장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 좀 탄력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 시장 앞에서는 사람이 한없이 겸손해지는 게 네네. 이번에 건 약간 매파적이었는데 싶다가도 보면은 또 시장의 반응은 다르고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상단은 좀 막힐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기술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오기도 했고, 저는 달러가 앞으로도 강세 압박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수에는 다소간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연은의 5월 소비자 기대 조사를 보면요,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라는 설문조사에서 3.2%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럼 한 3년 뒤에는 물가가 어떨 것 같냐라는 설문에서는 2.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2%는 여전히 이제 벗어나는 수치가 장기간, 몇 년간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그 ECB가 지난주에 5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4.25%로 내렸는데 지금 유로존의 물가는 2% 중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론 유럽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우리 앞으로 계속 인하할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일단 인하고 앞으로 지표를 보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인하를 시작했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의 선거를 보면 극우 정당이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외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이게
이게 또 유로화를 약세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럼 유로화 약세는 반대로 달러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미국이 뭐 금리를 뭐 9월 달에 한 차례 내리던가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달러가 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 정책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OJ 회의 결과가 아마 내일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일본이 일단 올렸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지만 국채 매입 규모는 축소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도 어쨌든 물가가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금리를 조금 올려서 잡던가 아니면 국채로만 조절해서 잡던가 요즘 둘 중에 하나를 좀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특이한 게 그 일본이 20년 만에 그 신규 지폐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장롱 예금이라고 해서 장롱에 들어가 있는 돈이 500조. 엄청납니다. 왜냐면 일본은 예금을 잘 안 해요. 그죠. 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장롱에다 돈을 쌓아놓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 지폐가 발행되면서 기존의 장롱에 있던 돈을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은 수출에서 경합하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 국내 수출 업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래서 BOJ 결과도 보셔야 된다. 뭐 결론적으로 종합하면 어쨌든 달러는 좀 강세로 갈 것 같다. 근데 그 달러의 움직임과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역사적으로 반대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코스피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코스피가 올라가요. 최근까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코스피에는 어쨌든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다. 다만 환율 상승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수에 반영된 것도 있어서 달러가 더 강세로 간다고 해서 뭐 코스피를 찍어 누른다. 이런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상단을 좀 제한한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파이널샷 진행하면서 벌써 두 분의 전문가가 이렇게 일단 코스피는 박스권 안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이면은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은 제한적일 테니 이러한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급 쪽을 좀 봐야 될 텐데 달러가 강세면은 사실 수급도 좀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적극적으로 산다까지는 요즘엔 아닌데 이제 그죠. 선별적으로 사는 종목들은 있죠. 전형적으로 한 가지 수출주입니다. 수출주를 왜 사냐? 실적이 좋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은 철저하게 실적을 보고 매수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 긍정적이죠. 그래서 5월부터 최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한미반도체, 뭐 다른 종목을 봐도 일단 수출주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5월 국내 수출이 이제 전년비 11% 증가했습니다. 8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이고 앞으로도 수출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주의 실적 기대감 높아지고 이것은 곧 외국인의 수출주 매수로 연결됩니다. 당연히 수출주가 더 갈 수 있는 판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뭘 봐야 되냐? 이제 외국인이 얼마를 샀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사는 기조에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수급은 얼마보다는 꾸준히 사고 있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은 그 매수나 매도의 연속성이 강해요. 무슨 말이냐? 한 번 사면 계속 사고 한 번 팔면 계속 팝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사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 이 관점인데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1년 넘게 사고 있고요. 보통 대형주에 대한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 그 포지션이 변하지 않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에 역행하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외국인이 사는 추세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되고 그 사는 추세랑 주가의 방향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요. 이 말은 외국인이 사고는 있지만 그렇게 시장가로 적극적으로 사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것도 왜 사는 거예요? 삼성생명이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도 좋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그룹주 안에 있다는 이제 메리트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다. 사고 있는 건 맞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외국인이 일단 사는 추세에 초입에 들어간 종목이 뭐냐? AP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로 쏠림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장비주로도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열처리 장비를 공급한 업체인데 지금 PER이 7배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 1개월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추세에 있고 주가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뭐 실적주, 수출주 쪽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수출주는 사실 잘 가고 있지만은 내수주는 아무래도 부진한 실적 때문인지 네.
별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수주는 네네. 앞으로도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 자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예탁금도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냐면 아니고요. 국내 4대 은행에 보시면 예금 잔액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주식시장에 남아있는 자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주랑 수출주를 다 살 수는 없어요. 골라서 사는데 수출주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으니까 내수주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네,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거고 5월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은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거니까 국내 소비 심리도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고물가, 고금리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부분이고 농산물이라든지 외식 서비스에 대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수주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수주 예를 들면 통신주, 유통주 이런 것들을 들 수 있는데 통신주는 이익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한데 최근에 5G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환경은 아니고 또 5G 요금 중에 이제 저가 요금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통신주의 이익을 조금 악화시키고 있고 유통주는 확실히 좀 안 좋죠. 그래서 네. 국내 소비 심리 아까 말씀드렸고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또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압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부진할 것 같다라는 부분. 다만 그래도 내수주 중에서 유틸리티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총선 이후에 공공요금 인상이 좀 본격화될 것 같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동해 모멘텀으로 움직이긴 했지만 그걸 제외해도 지금 요금 인상에 따른 미수금 회복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도 분명히 하반기에 한 차례는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틸리티주 정도는 조금 긴 시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식품주도 사실 총선 전까지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는데 총선 이후로 계속해서 소주의 가격이라든지 라면의 가격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 큰데 유틸리티주도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사실 크게 탄력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항공주도 내수주로 분류되기는 해요. 근데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여행기기라든지 항공 화물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수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양매수하고 있어요. 수급적으로는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항공화물이 이제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반사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태 이후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 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역을 하려면 배로 하던가 비행기로 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배로 움직이는 게 비싸졌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공으로 운반하는 게 늘어날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항공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배럴당 107달러에 육박했던 항공유 가격이 최근 90달러까지 안정이 된 부분도 일단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의 유가는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그리고 이제 성수기로 진입하는 게 크죠. 네, 여름입니다. 여름은 이제 휴가를 가기 그죠. 때문에 네, 휴가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는 없죠. 7, 8월 해외 여행객이 호조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 긍정적인 게 그 단거리 노선, 일본 동남아도 견조하고요. 유럽이나 미주도 좋아요. 그래서 단거리, 장거리 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행객이 98%까지 회복됐어요. 사실상 다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수기로 오면 그 성수기 효과를 항공주는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이 또 투자 포커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탑픽으로는 이제 대장주인 대한항공을 보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현재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합병이 거의 목 끝까지 왔습니다. 14개 경쟁 당국 중에서 13개가 기업 결합을 승인했고요. 미국의 승인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병이 되면 그 메가 캐리어라고 하죠.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굉장히 큰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는 거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의 불필요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합리성도 다 개선할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봅니다. 실적 전망 보면 2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4,800억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기대감도 높으니까 내가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잘 안 보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공주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MC부터 탑픽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이 항공주 여름철 휴가철을 맞이해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객수도 탄탄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항공 화물 증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여객주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이 5월 달에 늘어나고 있는 여행 수요 때문에 여객 수송 회복 거의 다 왔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중국은 90% 가까이 회복된 상황이고 일본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의 여객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98% 수준까지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 일본, 중국 시장까지 그 회복되는 시장이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 2024년 5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여객 수송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얘는 5월 그 여행 시즌이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여행 노선이 증가됐고 인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특히나 대표적인 폭염 수혜주다라고 꼽히는 만큼 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게 되면 여객수가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될지, 여객 수요가 얼마나 더 늘어나서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낸 만큼 이러한 여객수 증가에 힘입어서 2분기도 그 실적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객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또 항공 화물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항공 화물 경기 호황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5월 인천공항의 수송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최근에 해상 운임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해상 운임의 홍해 사태로 인해서 그 운임 시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반사 수익으로 항공 운임이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항공기 운행수 전년 대비 21% 상승한 상황이고요. 코로나 2019년 대비해서 99.8% 회복한 상황이다. 증가한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가율이 눈에 띄는 것이 2022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 정말 엄청난 속도로 그 증가폭을 늘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루만 해도 운행 횟수 1000회가 넘는 수준으로 엄청난 양의 화물을 바다에서 바다로 그리고 바다 위로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항공 화물이 경기 호황을 맞이하면 될수록 이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을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대한항공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이 기업의 수급까지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실적에 엄청난 수혜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정말 여객도 그렇고 화물도 그렇고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과 동남아 위주의 여객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고환율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향으로 나가는 해운 운임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항공 화물의 반사 수혜를 강력하게 가져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항공주 실적 모멘텀이 강력하게 기대가 됩니다. 대한항공 최근 주가의 흐름도 좋은데 이 시장의 전망치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4,579억으로 2분기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상치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비해서 조금 주춤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나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그 이슈가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진에어나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노선수를 정말 활발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럽 노선 진출을 점점 더 확대시키면서 이 여름방학 수혜주의 대표적인 LCC가 되지 않을까라고 꼽히고 있기도 하고 이제 다가오는 7월 파리 올림픽에서 이러한 유럽 노선 부분이 이 주가뿐만 아니라 이 매출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종목들 기준으로 이 항공사들은 얼마나 더 큰 힘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여러 가지 또 기업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업은 S&D입니다. 오늘 상한가입니다. 46,85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여전히 상한가에 좀 묶여 있는 모습인데
불닭볶음면의 이제 열풍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다시 또 부각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고요. 김덕호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일단 오늘 이제 급등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K푸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좀 말씀드리지만 S&D가 있고요. 우리나라 또 자이 S&D가 있습니다. 두 개 회사는 별개 회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났던 이 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이제 식품 소재 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스 이쪽에 이제 매출이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약 88% 정도 이렇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나머지는 뭐 건기식도 있고 그리고 뭐 OEM 제품 쪽에서도 이제 매출을 좀 잡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소스라든가 식품, 음식류 쪽이 좀 잘 부각이 되면은 이 S&D가 좀 항상 마지막에 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제 소스 얘기하거나 뭐 이제 식품주 얘기하면은 CJ 제일제당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주가를 많이 빠르게 회복을 했었는데 일단 S&D의 주가가 오늘 30%씩 부각이 됐던 것도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그러니까 타이틀은 나왔습니다만은 이 S&D가 이제 실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고객사만 하더라도 이제 158개의 고객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230여 종의 식품 소재를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닭볶음면에 대한 열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좋은 이제 K푸드의 경쟁력을 주목하자라는 취지에서 좀 상승이 일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밀고 있는 이 K푸드 산업 어디까지 보느냐? 일단 2027년도까지 1,100조의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발표가 지난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2021년도였던 656억 규모의 이 식품 산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배 가량을 성장시키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정책 발표가 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단기적인 시장보다는 이제 이미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K푸드의 열풍들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전망치를 확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식품들에 비했을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물가가 좀 더 저렴한 편이다. 그래서 뭐 냉동김밥 수출에 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일단 K푸드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급등급락이 좀 반복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2027년도까지의 먹거리 시장 계속 꾸준하게 도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가의 종목이 좀 조정이 된 이후에는 또 한 번 정도 더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단 이 S&D 같은 경우에는 S&D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중순이었던 15일과 16일 이때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좀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현상들과 반복이 되면서 이때 이제 신용융자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업에서도 이제 손바뀜이 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또 특히나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매 거래를 위해서 종목이 좀 급등할 때 또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지금 시장의 변동성에서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한 번 정도 더 종목을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또 마찬가지로 또 종목에 대한 순환매 기대를 하시면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종목군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라고 정리를 해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건데 음식료 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어지는 좀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음식료 방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K푸드에 대한 열풍이 정말 지속적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해외 쪽 수출 매출이 잘 잡히는 기업들은 성장세가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SNS를 통해서 워낙 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선순환적인 측면으로 K뷰티와 K한류 이런 부분들이 다 서로 도움을 주는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명동에 나가면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쪽에 나라들이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 유럽,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을 많이 찾는 그런 기조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K푸드의 판로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또 미국에서 뭐 불닭볶음면 오늘 약간은 이슈 섞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 강한 상승세 그리고 지금 폭염을 맞이해서 빈과류에 대한 상승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특히 여름에는 더 커질 수 있다라고 그죠. 생각이 들고요. 레시피를 또 다양하게 해서 라면의 형태로만 먹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도 되게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좀 앞으로도 계속 좀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폭염 딸은 저는 빈과 관련된 종목들도 살짝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 화장품 계속 가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좀 매력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반적인 K 푸드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권에 두고 지금은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K푸드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잘 나오고 있고 또 요즘에는 계절적인 요인이 좀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빙거류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도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데 일단 주가 수준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알체란데 어제 하한가 갔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0% 이상 급락세 2,2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알체라라는 기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팬데믹 때 당시에 상당 부분 수혜를 받았던 안면인식 기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이제 우리가 뭐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강화를 했었고 여기에 열양색 감식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몸값을 많이 키웠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이 알체라가 이제 실적 부분들을 좀 탄력을 받으면서 매출 부분으로 많이 마진을 올렸는데 마진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이제 좀 이어져 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채권을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환사채 가액이 워낙 이제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지분을 이미 좀 양도를 받고 있던 그러니까 신탁회사 역할을 신탁업자로서 등록이 돼 있었던 이 증권사들이 이제 그 질권을 대해서 이제 자금 회복이 안 될 걸 우려를 해서 이제 갖고 있던 물량들을 전부 이제 일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급락이 좀 많이 나왔고요. 오늘도 이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알체라의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황영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종전에는 9.1% 가량 이제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환사채 관련해서 손실 보전을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지분도 1.6%. 그러니까 만약에 알체라에 1.7%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벌써 대표이사가 바뀌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 당시에 이제 발행했던 규모가 230억 규모인데 이게 이제 지금 주가가 계속 이제 훼손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2021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3만 원 선대에서 있다 보니까 전환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들에서 이제 훨씬 더 주가는 저렴하지만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신주 발행을 해서 수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환사채의 매력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무려 이제 80% 가까이 손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손실 보전을 막으려고 좀 공격적으로 행동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전환 청구 따라서 지금 발행한 주식이 이제 한 1.9% 정도 되는데 이제 이 신주가 상장되는 거는 21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억 규모를 발행하고 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지금 90억 규모만 지금 전환 청구가 됐고요. 아직 48억 원 정도가 전환이 지금 안 된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환 안 된 48억도 지금 마찬가지로 질권 설정이 지금 증권사들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 물량까지도 증권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순간에는 주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우려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알체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던 기업이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5년 동안 매출의 포지션보다도 이제 기업 자체에 대한 가치 훼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투자자를 좀 지치게 만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알체라와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펀더멘탈이 많이 약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오히려 지금의 투기의 기회다라고 좀 제시를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의 포트폴리오 혹은 이제 주가 훼손에서 원금을 찾겠다라는 마음보다는 일단 기업의 장기적인 유지 성장성을 봤을 때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교체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저가 매수라는 그 기준을 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뭔가 사업이 계속해서 안 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때는 저가 매수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펀더멘트를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라고 김덕호 대표님께서 또 의견 전해주셨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마켓무버 시간에 이 통신 장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눴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새로운 관점이 생겨서 오늘 또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주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 안에서 좀 고민하고 있었던 악재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관점이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제4사 이동통신 사업자 관련해서 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제4사 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스테이지 X에 대해서 이 자본금 납입할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관련된 입증 자료를 제출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 제4사 이 경쟁 과열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기존 통신 3사에 대한 좀 안도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통신 3사 실적이 그리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악재 중 하나로 꼽히고 있었던 당통제 폐지 관련해서 21대 국회에서 그 아젠다가 좀 종료가 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존 통신 3사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악재로 좀 꼽히고 있었던 요인들이 잘 해소가 되면서 이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지금의 상승세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시점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이 통신 장비주에 악재가 좀 들어왔습니다. 좀 흐릿해진 업황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이 밸류업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꼽혔는데 지금 상황을 살펴보면 그 회복의 가능성, 가시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가 좀 꼽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좀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 경비 절감 계획을 공유하기 시작한 건데요. 이러면서 비상 경영 체제도 도입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이라면 전망이 생각보다 더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리포트 센터에서 이 올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성장치를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성장출의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하반기에 이 무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이러한 흐름이라면 단연 통신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슨과 노키아 실적 발표에서 올해 업황 자체, 이 통신주 업황 자체를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업황 자체를 보수적으로 이미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실적 회복이 그리 빨리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방통위에서 내년 IT 기금 예산을 더 적게 조절한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에 이 IT 기간 예금이 아주 적게 조정이 된 건데요. 이 5G 주파수 할당의 가능성도 더 낮게 보여지면서 이 5G의 투자 효율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통신 3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5G 관련해서 투자 얼마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이 투자 효율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투자 기금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통신 3사에게 좀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졌던 기대감에서 이제 다시금 업황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시장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핫한 업종입니다. K-뷰티 업종인데 뷰티 업종은 사실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주가 수준은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잘 갔던 종목들 또 잘 가고 있고요. 좀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들도 오늘 마녀공장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래서 더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오늘 10% 이상씩의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더 이상의 따라잡는 매매는 좀 지양을 하셔야겠지만 이 K-뷰티라는 이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 섹터를 봤을 때는 저는 올 한 해 여전히 계속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눌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약간은 고점이라고 판단하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저는 더 1분기도 되게 서프라이즈적인 기업들이 많았지만 그 추가적으로 또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만한 기업들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시장이 워낙 판로가 크게 열렸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모든 다른 나라 대비해서 이제 스킨케어는 3배, 색조는 7배 정도의 시장을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게 이게 만약에 끝자락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우리 K뷰티 회사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들을 열지 않았을 건데 지금 시작점에서 같이 커나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같이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찾는 거고 이게 꽤 준비 시간도 오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지의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가시화돼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런 성과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잘 갔던 종목들, 지금 오늘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뭐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눌림이 나온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있던 지지라인에 대한 형성들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지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진 대표님께서는 또 앞서서 저희 마켓무버에 출연하셔서 마녀공장에 대한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계속해서 또 주가 상승 탄력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K뷰티는 이번 해에는 계속해서 관심 업종 종목에 넣어두고 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5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웨이브 시스템즈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 상승하면서 2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21,9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무상증자 결정도 있었고 보니까는 본사를 더 확장을 해서 마곡동에서 여의도로 이사 간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이제 DX 사업 부분이 굉장히 강조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생성형 AI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사업 확장을 했던 인세이브 시스템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뭐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알체라가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 뭐 안면인식 기술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를 일시적으로 높였던 상황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세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강하고 탄탄하게 계속 수준을 좀 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채 4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현금 확보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후 이전을 하게 되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2분기, 3분기에 좀 일시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래도 인세이브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29일 날 그러니까 국방부 차세대 군사 법정보 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소방청에 있는 119 구급 대응, 현장 대응 및 스마트 시스템 구축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책 사업들, 국가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UX 부분, UI 부분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더 한 번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성형 AI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 AI 자체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부각이 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AI를 이제 확장시키기 위한 이제 성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제조업종인 뭐 HBM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급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세이브 시스템즈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1월 중순부터 해서 급등을 하다가 이제 매물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샘 올트먼의 이제 방안이 있으면서 여기에 좀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뭐 폴라리스 AI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종목 자체가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챗 GPT-4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챗 GPT-샵에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올렸던 우리나라 기업 중 하나가 또 인세이브 시스템즈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보호 예수 물량도 어느 정도는 이제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9월 전까지의 좀 매매 기점을 봤을 때는 조금 보수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22,000에서 24,000원까지는 조금 더 목표를 제거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 자체가 늘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손바뀜이 좀 빠르고요. RSI 지표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도 다소 좀 높은 68포인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자제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제 좀 더 쉬어 가셔도 좋은 흐름을 나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셨던 분들 좀 오랜 기간 가지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때는 이제 비중을 조금 라이트하게 덜어내시면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급등에 너무 혹하지 말자.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에 가까운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연말까지는 22,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이재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동차 업종인데 최근에는 완성차 쪽이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 현대차 오늘 결국에는 28만 원 이제 돌파해주면서 오늘 고점을 뚫어줬는데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또 많이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SK증권에서 현대차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았습니다. 일단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에선 좀 부진했어도 북미 쪽에서 굉장히 좋은 또 성적을 거두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비싼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매 단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재료에 대한 가격 하락 이런 우호적인 환경들이 같이 좀 마련이 되면서 현대차가 상승세가 가장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동안 상승 탄력을 가져갔던 뭐 금융업종, 보험업종 이런 종목들도 요즘에도 추세가 좀 좋아요.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끝난 부분은 아닌데 주주 환원 쪽으로 우리가 좀 봤을 때는 현대차가 정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들을 잘 펼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을 때 이런 우호적인 환경과 또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더 길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동차 부품 업종들도 요즘에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속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좋고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도무지 움직이질 않아서 답답하셨을 텐데 SL을 필두로 해서 이제 고개를 제대로 들기 시작을 했는데 뭐 SL, 화신 이런 종목들 저는 지금부터는 하반기 기대하시면서 부품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재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의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일단 동시만길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좋은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 상세가 이어진 요인은 우선적으로 일단 만기일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환이 되긴 했으나 오히려 좀 하락 개수와 상승 개수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 개수가 좀 더 우위에 있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의 약세는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외국인이 현선물 쪽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선은 2,750선 이상으로는 조금 안정권에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우려감도 있긴 하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는 시기의 문제이지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에 있어서는 강한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좀 탄력이 좀 괜찮은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며칠 전에 시노팩스에 대한 의견 전해주셨는데 벌써 그때 이후로 거의 30% 가깝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인데요. 신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 자체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AI 관련된 수요주로서
HBM에 대한 특수가 상당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여전히 좀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들 안에서도 HBM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되면서 좀 상승세가 좀 나눠지는 상황 속에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LG전자의 시가총액 넘어설 정도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수급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6월달 들어서 매수세를 하면서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뭐 그 자리를 이용하셔서는 뭐 상승에 좀 편입하시는 전략도 편승하시는 전략도 뭐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지금은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있지만 지금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3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강남금융센터 이성웅 차장님 그리고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혜웅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목요일 시장 그래도 흐름이 좋습니다. 올해 장중 최고가가 2,779였는데 오늘 장중 최고가를 2,776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좀 썸머 랠리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어제부터 네. 이제 외국인들 수급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한 그런 좀 그 부담감, 롤오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됐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미국 물가 지표의 우호적인 그런 결과와 함께 외국인들의 선물과 환물 쪽에서의 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FMCA 또 이제 CPI 또 선물 옵션 만기 여러 이벤트가 끝난 시점에서 우선 우상향 방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쪽으로 확률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어제도 그렇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와 함께 오늘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의 선전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약간 수급적인 쏠림이 좀 심하다 싶을 정도가 좀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의 낙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 경기에 대한 어떤 실물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반등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시장적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을 대비하면은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는 과정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상향 가능성을 또 더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고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 정말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러한 영향인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치를 향해서 지금 힘차게 달려갔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78,000원, SK하이닉스는 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흐름에서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주식 상황에서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양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양시장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1.28% 상승하면서 2,76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중 최고치를 향해서도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최고치 경신해 줄 수 있을지 그 흐름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역시나 강보합권 지나갑니다. 0.27% 상승하면서 87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의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코스피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1조 4,789억 원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지금 이 거래일째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는 장중에 매물을 좀 담아내는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장 마감 전에 이렇게 매도세 전환을 했습니다. 165억 원의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떠할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467억 원의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3거래일째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면서 오늘 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양시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번 주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이벤트들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CPI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됐고요. FMC도 모두 다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물가가 꺾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 금리도 이번에는 한 차례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어떠한 컨센서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요. 어떠한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을지 마켓 스핀을 통해서 먼저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일단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 보면은 S&D 바로 눈에 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녀공장, 세 번째로는 중앙첨단소재 오늘 시장에서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K뷰티 쪽은 이제 후발주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토니모리도 오늘 시장에서 16%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청담글로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4% 이상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 업종 상위별로 보면은 전기가스 쪽이 2.8% 이상의 급등세, 유통상사 쪽이 1.5%, 2차 전지 쪽이 1.1%, 음식료 쪽이 오늘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지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2,752선,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87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1% 상승세에서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화가 사실 3시 20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사실상 거의 지수 이끌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한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78,00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78,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는 3% 강세 222,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1위권부터 3위권까지가 일제 강세였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 함께 만나보시죠. 우선주가 2.2% 넘게 상승세, 그리고 오늘 금융주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시장에서 2.4%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셀트리온은 좀 빠집니다. 셀트리온은 최근에 상승세가 무색하게 거의 상승분을 거의 되돌려놓고 오늘 시장에서 무려 3% 가깝게 빠지면서 182,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시장에서 0.5% 하락하면서 375,0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사실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와 좀 비교를 해서는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어제랑 거의 비슷한데 HLB 제외하고는 모두 다 내렸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좀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 2.7% 넘게 내리면서 어제장 대비해서 7,500원 이상 빠졌고요. 27만 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26만 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HLB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저가 매수가 좀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5% 가깝게 상승하면서 63,600원대에서 거래 마쳤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전반적으로 내렸고 제약이 2.3% 이상 하락세, HPSP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내렸습니다. 2.6%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고요. 클래시스가 오늘 시장에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 상승세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4,3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6월 13일 목요일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장마감 직전에 그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이어서 내일은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떤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여러 지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CPI 지수만큼의 그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2분기도 어떻게 하면 2주 정도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추정치가 이제 점점 이제 나와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의 실적 추정치가 생각보다 지금 높게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한 매수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어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국채, 뭐 미국의 국채 금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상향보다는 하향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환율에 대한 상승폭과도 환율에 대한 좀 하락폭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매크로 지표보다도 기업들의 실적과 어떤 수급 쏠림에 영향을 더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어제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대한 이 모멘텀도 굉장히 좀 챙겨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실업률 지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부분이 하나둘씩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좀 강세가 되는 현상으로 봤을 때도 이 환율에 대한 하향 안정화에 대한 뭐 가능성도 분명히 좀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냐 안 이어지냐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외국인들의 순매수 랠리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에 대한 레벨업 가능성을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아쉽죠. 오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대형주 중심의 이 수급이 좀 나와주고 있고, 어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시장이 뭐 오늘도 뭐 장 막판에 코스닥이 플러스로 끝났다고 하지만은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종목에 대한 이 쏠림 현상을 잘 파악하면서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또 정말 실적 시즌을 대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반도체 상황 확인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기대감이 좀 보여지는데요. 또 오늘 상황 보면 주가까지 뒷받침되고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상 이러한 주가 상황이 썸머랠리의 가능성, 기대감을 조금 더 품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아직 대형주에 좀 집중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랠리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흐름 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외국인 뭐 수급이 상당했습니다. 1조 원 넘게 담아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사실상 뭐 오늘은 뭐 외국인의 수급이 뭐 다 했다, 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겠는데. 뭐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뭐 또 쿼드러플 또 위칭데이라서 이런 만기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어제 나온 미국의 이제 CPI가 상당히 좀 둔화세를 좀 보였었고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좀 수치가 나오면서 역시나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점이 계속해서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좀 가능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하락을 했고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또 하락을 하면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그런 좀 수급이 좀 유입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시장이 좀 부진했을 때 역시나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공격적인 매수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했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매크로적인 좀 이슈보다는 개별 업종과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소위 말해서 뭐 테마주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 밖에도 최근에 이제 역시나 K푸드라든지 또 K뷰티 이러한 글로벌 이제 수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러한 한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는 최근에 이러한 섹터들이 주도 업종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음식료 같은 이러한 또
실적 모멘텀이 또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이런 부각되는 업종과 또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많이 회복이 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거의 시장을 이끌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흐름으로 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흐름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까?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 관련주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여름 관련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빙과류 또 이제 에어컨 제습기도 있긴 하지만 이 시장 안에서 좀 독보적인 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저는 그래도 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태경 케미칼을 오늘 좀 추천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여름 관련주로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지금 현재 여름 관련주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그런 수혜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뭐 액체 탄산이나 여러 가지 수요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유통 쪽뿐만 아니라 뭐 조선, 뭐 반도체 대부분의 산업 쪽에서 액체 탄산과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뭐 조선 업황의 호황인 관계로 이 조선 쪽에서의 액체 탄산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만큼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개선과 함께 좋아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수급적인 면에서는 거래량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크게 지금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업종 특성상 이 영업이익이 높지는 않지만 뭐 작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25%까지의 영업이익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5%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꾸준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 있는 어떤 여름 관련주로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내일 공략주로 태경케미컬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드라이아이스 관련주로, 화학 관련주로 좀 힘을 받을 수 있다. 특히나 좀 가격 포인트가 매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은 내일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내일 종목으로는 하반기 앞서 이제 실적 모멘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 한세실업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달 이제 5월 말일에 주가가 이제 급등세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거의 급등 이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인데요. 지난번 이제 급등했을 이유가 이제 주요 고객사인 이제 갭의 이제 1분기 깜짝 실적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좀 회귀한 그러한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시점이 좀 저가 매수에 나설 만한 좋은 좀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환율이 이제 수출 기업으로서 우호적인 환율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지금 물량 회복에 따른 그런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 달러 매출이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하반기부터 이러한 재고 소진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하반기부터 수주 증가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또 PR 한 5배, 6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환경이 좀 마련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세실업 하반기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되는 만큼 지금 가격 위치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분과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 상품을 납품하는 자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최소 6만 4천 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시켰습니다. 여기에 쿠팡은 2,300여 명의 임직원을 동원해 7천여 개의 PB 상품에 긍정적인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 과정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구매 후기를 달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당정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익 공매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때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은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 저자이자 미국의 크래프티 자산운용 대표 애덤 시셀은 경제적 해자를 갖춘 빅테크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한국 증시에서는 네이버를 주목했습니다. 다만 AI 시대 최대 수혜 기업인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될지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영주 기자가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치 투자에 대해 논하는 책, 돈은 빅테크로 흐른다를 쓴 애덤 시셀은 이데일리 TV와의 인터뷰에서 빅테크 성장성을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빨라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본격적인 성장기를 맞이했다는 설명입니다. E-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Amazon is number one. They have 40% market share, 40. E-commerce in America is 15% of total commerce, 15. So those two numbers together mean that Amazon has 6% of total US retail sales. So the impression is that Amazon is so big, it must be mature. But that is false. 그러면서 빅테크가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anufacturing will be stable, of course, but it's not going to grow a lot. It's not retail, right? It's not food service. It's tech. So tech is where the money is flowing. Tech is where the money is, as I say in English. 시셀은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면서도 모든 테크 기업이 해자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네이버를 해자를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네이버를 거북선에 빗대 표현했습니다. Korea is the only country in the free world where Google does not dominate the search market. So, of course, we exclude mainland China, we exclude North Korea, we exclude Russia. Those are closed markets. And Naver should be called the Turtle Boat Company because Naver has defended its territory like Korea has defended its territory for many, many years. 또 반도체 산업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Digital semiconductors, the pace of change is so rapid and the competition is so ruthless that it's very hard to stay on top for a long time.
한편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불어 인덱스 펀드나 테크주 뮤추얼 펀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